왜 선을 넘는다는 책을 쓰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마 또 진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좌우가 나눠져 있고 세대별로 나눠져 있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그런데 이 선을 넘지를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융합대학원 대학 원장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융합이라는 게 뭐냐?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선을 넘자. 그 뜻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듣기를 두 분께서 5번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책 속에도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전혀 손을 안 넘고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5번씩 만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건 대답을 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붙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건 뭐 이미지일 뿐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주제들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고 거기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이뤘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 후보님이신가 보죠. 특히 과학기술 쪽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았고 저도 뭐 테크노 에스테틱, 뭐 통섭, 그 다음에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이런 부분들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야말로 인문학의 대가 우리 진중권 교수님과 그리고 또 융합의 그야말로 뭐 대가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안철수 전 교수님이 만났으니까 아마 그야말로 선을 넘는 많은 대화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3개의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공동체이고요. 또 하나는 안심 공동체. 또 하나가 뭐죠? 강한. 네, 강한 공동체. 이 3가지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공동체냐? 아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좋은 운동 경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m 달리기를 할 때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은 출발선상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면 누가 이렇게 뒷다리 걸거나 뭐 잡거나 반칙하지 않게 심판이 잘 감시해서 반칙하는 사람들한테는 벌을 줘야죠. 세 번째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1등에게만 상을 몰아주면 안 되죠. 자기가 그 노력한 만큼 적절하게 그렇게 또 상이 배분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정말 실력이 있는 친구인데 잠깐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다시 다음 재시합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5번째는 이 역시 실력 있는 친구인데 감기 몸살이 심해서 도저히 이제 못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양호실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줘야죠. 그 5가지가 사실 제대로 된 정말 공정한 경기 아니겠어요. 저는 공정한 사회, 그게 사실 제가 바른 공동체라고 책에서는 저희 두 사람이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 5가지가 있는 사회가 저는 바른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결과에 따라서 승자 독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배분하고 그리고 또한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적 약자는 따뜻하게 품어 안아서 함께 살아가는 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저희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안 대표님의 말씀과 달리 지금 한국 사회에는 2가지의 극단적인 기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성적 순위야. 시험 봐야지. 국회의원도 시험 봐야지. 시험 순서대로야 라고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야 돼.
기본이야라고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시 교수님? 그 하나가 이제 이른바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능력주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뭐랄까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의 대치동에 태어난 애하고 근데 경북 뭐 칠곡 이런 데서 태어난 애하고 경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불균등하고 지금 우리 사회도 보게 되면 이른바 이제 특정 대학들 뭐 에스카이라고 하나 그런 대학들이 독점하는 게 너무 심하고 그 특정 대학에 들어오는 애들도 이른바 출신 성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저 때 이미 있었거든요. 제가 90년대 그 조교일 도와주다 우연히 아이들 걸 그걸 보게 됐는데 우리 때랑 다르더라고요. 우리 10년 때는 우리는 그랬거든요. 이제 서울대 들어갔다가 왜 개천에서 용났네 막 그 마을에다가 막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땐 딱 보니까 이미 직업이 다 아버지가 변호사, 의사, 뭐 교수 뭐 다 이러더라고 애들 직업이. 그래서 그때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10년 후배랑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야 근데 그래도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정색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야 이제는 평등해야 된다는 것도 논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걔는 한 번도 가난하게 자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극심해졌고 이게 지금 더 심해졌겠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른바 한 사회의 이른바 엘리트층, 엘리트를 이루는 그 층이 특정 계층에서만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10만 명 중에 뽑힌 사람하고 5천만 중에 뽑힌 사람하고는 다른데 애초에 나머지 4,900만은 아예 4,990만은 아예 기회가 배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난 자본주의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시장경제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준 다음에 그 바탕에서 실력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싹 지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시험만 보면 다 누가 돼요. 어차피 시험 들어서는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가지고 한번 뭐랄까 우리나라는 대학에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신분이 결정돼. 들어가는 순간에 결정돼. 나올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올 때는 들어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학점 어떻게 대충 따서 가요. 졸업장이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결정되고 그렇게 한번 딱 결정된 걸로 너무나 많은 걸 먹어버리는 사회고 그래서 이거는 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그 반대급부가 뭐 기본실이 이거는 그냥 좌파에서도 족보 없는 이론이거든요. 그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내에 굉장히 이 소위 비관주의가 흐르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앞에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유사한 현상 아니냐 뿐만 아니라 또 일각에서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도 더 어려운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안철수 대표 많이 지금 낙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G5가 되자, 격차 기업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격차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방법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난 2년 정도 이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그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파이저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그게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mRNA라는 게 요즘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워낙 불안정해가지고 만들면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만들면 부서져 버려서 실제로 쓰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반도체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그 나노 테크놀로지 초미세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따로 자기들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질 초미세 입자,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저 mRNA에다가 자기들이 쓰는 지질 초미세 입자를 둘러 씌우면은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을 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바이오 산업과 그리고 또 이 초미세 산업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건데요. 더 놀라운 거는 사실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걸 개발 초기에 미국 정부가 본 거예요. 생각했어요. 아,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한 일은 무엇인가? 개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는 예상이 가능하니까 이 과정을 방해하는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서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그걸. 그리고 또 그래도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보통 그 임상에서 실험하는 게 임상 1상, 2상, 3상 그건 아실 거예요. 1상이 끝나서 통과하면 2상, 2상이 통과하면 3상 이렇게 되는데 1상, 2상을 같이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 줄었죠. 그리고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냥 연구비를 준 거예요. 파이저하고 모더나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통 백신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야 나오는데 1년도 안 돼서 나오게 된 게 많은 사람을 살렸죠. 저는 이 이야기에 앞으로 지금 21세기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들은 우리나라 보면 각 분야마다 서로 벽을 쌓고 협조가 잘 안 돼요. 정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선을 못 넘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들끼리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거. 사실 0.1%밖에 성공 확률이 없다고 하면 더 도와줘야죠. 그럼 999명 실패해도 한 사람이 성공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정치권이, 정부가 세상의 기술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택해서 그 방향으로 국가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 산업화 시대하고 다릅니다. 옛날 산업화 시대에는 뭐 군 출신도 모르는 분야 많은데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해서 맡기던 시대, 그게 7, 80년대 사고방식이고요. 지금은 21세기는 워낙 복잡해서 한 분야 내에서도 여러 방향의 다른 전문가들이 있어요. 원전 보세요. 탈원전 전문가가 있지만 소형 모듈러 원전, SMR 전문가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이나 정부나 또는 정말 그 뭐 대통령 같은 리더가 어느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는 알아야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앞으로 정말 더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걸 못하는 나라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학문간의 벽이 심하고 실패하면 다시 기회 안 주고 정부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규제 하나 없애는데도 4, 5년 걸리고 이걸 안 고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번 대선입니다. 이게 중심 의제가 돼서 뭐 어떤 사람이 돼도 좋아요. 이걸 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국민적인 그 의견이 모아지면 그게 엄청난 압력이 돼서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시대 교체인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박수는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동의의 박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 대표님이 555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런 세 가지 개념을 제대로 그 적용해서 국가를 바꾸면은 이런 5가지 분야의 초격차 기술 분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5개의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5대 경제 강국이 되자. 그럼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일자리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저는 단순한 7, 80년대 성장 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 기업에 몰아줘서 그 기업은 잘 살지만 낙수 효과가 사라져서 다른 국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될 일은 한 대기업만 중점적으로 키우고 모든 그 혜택을 그 기업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 잠깐 짧게 예만 들게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미국의 구글은 검색을 하고 나서 결과를 클릭을 하면 원래 그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이트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구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만드는 주위 회사들이 전부 다 잘 되는 이런 상생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건 구글한테도 이익이에요. 지금은 기업끼리 1대1로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고요. 연합군끼리 싸우거든요. 자기를 도와주는 이런 기술 있는 벤처 중소기업들이 많은 데가 이깁니다. 이제 이 게임의 룰이 바뀌어서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는 검색해서 클릭을 하면 자기 사이트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모든 컨텐츠를 자기 거를 우선으로 다 제공해 주니까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아이디어만 뺏기고 다 말라 죽죠. 네. 이런 거를 바꾸는 식의 555를 만들자. 네, 좋습니다. 그겁니다. 사실 지금 뭐 너무 늦게 가고 있다고 시간 재촉을 계속 하시는데요. 계속 듣고 싶은 말씀들이어서 제가 계속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심 국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안심 공동체이죠. 여기에서 코로나를 얼마나 좀 더 과학적인 방역을 할 것이냐, 이런 책의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또 20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병제이기 때문에 이 안심 공동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준모병제에 대한 얘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이에 대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도 이 모병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해법을 사실은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 하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순서거든요.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 해군력과 공군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공군은 특징이 뭐냐면 부사관, 기술 부사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해군 대위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요. 배를 움직이는 거는 장교나 수병이 아니고 기술 부사관들입니다. 직업 군인들이거든요. 그러면 해군 공군력을 강화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사실 기술 부사관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대신에 또 일반 사병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병들은 그 적정한 수준만 이렇게 뽑고요. 대신에 또 그리고 또 뽑은 사병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군처럼, 이스라엘은 제대하고 나면 첨단 기술자가 돼서 창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군대 내에 잘 돼 있는 거죠. 그런 혜택들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다른 여러 가지 공익적인 일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과학 기술 시설에 가서 열심히 그 기간만큼 또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준모병제 개념입니다.